인생의 3분의 1은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기, 고향의 부모님 집사들이기, 스페인어 배우기,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 쓰기, 마라톤 뛰기, 가족과 1년에 한 번씩 여행, 목표 기한들, 그리고 성공 진행 중. 음악 추천 윤하제인의 날개 2012년 2월 17일 김화연 2012년 2월 15일 최강연. 안녕하세요. 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재밌는 정치를 계속 빼먹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셨나요? 방금 앞에 표를 보셨죠? 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읽을까 막상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어떻게 읽을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읽고 싶은 대로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는 계획을 세웠는데 또 다시 3일도 못 지키고요, 하루도 못 지키고 끝장났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계획 또는 한 달의 계획 또는 일주일의 계획 이런 걸 세워놓고 그것도 못 지켜서 막 허덕허덕대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러기 십상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누군가는 이처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간들 또는 지금 당장 며칠 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거 잘 못 썼네.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니 후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인생 중에서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언제는 꼭 이걸 해보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해봐야지 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당장의 목표는 수능을 정말 잘 보는 것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착 두고 한 100가지 그리고 한 50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 나이 몇 살에, 내 나이 30살에, 내 나이 40살에, 내 나이 25살에 이루리라 라고서 인생의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하제인의 날개라는 노래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 멘트들과 어울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5단원으로 갑니다. 5단원은 정치발전의 의미와 현대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단원으로 가는데요. 5단원으로 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180쪽입니다. 180쪽에 실전 문제 4문제 풀고 5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 특징하는 문제는 매우 잘 출제되는 편이죠. 탈냉전기 이후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 종의 손실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그런 종들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무슨 고래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어서 그런 사라져가는 그런 생물 종의 손실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지만 생물성 보존을 위해서 각 국가의 개발 그런 사업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국가들이 희생을 바탕으로 한 어떤 구체적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은 없다라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토 의정서를 조인을 했어요. 그런데 초강대국인 A는 비준을 거부했고요. 이로 인해서 도대체 이 약속 맺은 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사항 알 수 있겠네요. 전 지구적으로 생물 다양성 또는 지구온난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기업, 국가 간의 분쟁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간 국지적인 그런 민족, 인종 또는 종교 간 대립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위의 사항에서 추론해내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 보세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위에서 추론하기도 어렵습니다. 디귿 보시면 협력과 자국의 실리 추구 경향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 다양성,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지만 결국은 자국의 실리 추구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디귿 맞고요. 리을, 당사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제법을 강제하기 어렵죠. 실제로 규제한다는 내용도 없고 또 실제로 규제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디귿 리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화면은 국제 경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을 검색한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세요. 특정 국가 간에 서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체결 당사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개발도상국 간에는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 내용 뭘까요? 그렇죠.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 간에는 서로 관세를 인하해주는 등 무역 특혜를 주고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 기억. 이렇게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지구촌 단일 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 FTA는 특정 국가 간에입니다. 특정 국가 간에 맺은 그런 경제협약이에요. 따라서 지구촌 전체의 단일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틀렸죠. 그 다음에 보세요. 협정 체결이 늘어나면 국제무역이 촉진되겠죠.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또는 일본과 중국 간에 이렇게 각국이 다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늘어날 테니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됩니다. 니은 맞아요. 자국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관세가 없어져요. 관세가 없어지니까 더 많이 교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그 나라의 자동차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자동차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죠.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고요. 이러네요.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의 설 자리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높인다라는 말 틀렸네요.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차별하죠. 그렇죠. 체결한 나라들 간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관세를 없애고 다른 나라들과 차별하는 그런 조치를 하니까 배타적인 무역 특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요. 니은, 리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림의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질문한 내용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겠다. 보세요. 침략적.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침략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국제평화를 위한 내용들이에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침략적 전쟁 안 할래요. 국제법을 존중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볼게요. 이거와 관련된 제시된 헌법 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군비 확충이 금지됩니다. 틀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비 확충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를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군비 확충이 금지된다는 얘기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침략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방어 전쟁 해야 됩니다. 외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사회보장제도가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점차 국제화 사회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정도는 많이 높아지고 필요하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그런 혜택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일정 부분 가야 되겠지만 보장이 되어가는 추세지만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동등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복지국가 사회권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차별 없이 하는 부분이. 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국가의 그런 제도들은 국민에게, 그 나라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게 국가애의 자유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시면 국가애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 참정권입니다. 참정권도 역시 뭐냐면 그 나라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국민에게.
따라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뽑고 외국인에 의해서 국회의원 뽑히면 사실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가입한 중요 국제협약의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왜요?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에 나타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여러분. 미국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소환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소환이 국제적 인권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 내용 뭐냐면요, 여러분.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소환.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고 싶을까요? 북한이 싫어서 도망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국제적 인권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미 의회 일각과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중국 무역 제재 법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소환 중단, 유엔 난민 관련 협약 준수 및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자유로운 탈북자 접근권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이런 내용들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의 중국 상품 수입 총액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국 상품에 대해서 우리 수입 안 하겠다. 니네 이렇게 탈북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중국의 상품을 2003년 예전 수준만큼만 수입하겠다. 수입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기업. 여기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얘기.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리보다는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고요. 니은 보세요. 위협을 통해서 자국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 보세요. 이렇게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 안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하겠다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위협하고 있죠. 맞고요. 힘의 논리에 기초하여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자국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상대국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이 나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중국도 이렇게 양보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양보가 아니라 여기서는 위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제재. 그래서 대중국 무역 제재 법안 이런 것을 통해서 탈북자 강제 소환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니은 디귿 해서 3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4단원이 다 끝났고요. 이제 182쪽에 정치 발전의 의미와 현대 민주사의 과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현대 민주사의 과제 그리고 정치 발전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번째 주제가 되고요. 19번째 주제는 정치 발전의 의미와 현대 민주사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볼 것은 이 정치 발전입니다. 네. 정치 발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의를 씁니다. 정의를 쓰는데 이 정의는 절대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정치가 발전되는 것, 국가가 발전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써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하는 여기 해결로 보이시죠? 네. 이 정치 체제의 혹은 체계라고 나옵니다. 체제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정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 진짜 많이 그린 그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국가기관이 있고요. 국가기관이 여러분 뭐 하죠?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그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요. 이 국가기관 안에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결정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는 것을 투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책이 결정돼서 나오는 걸 산출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류, 피드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평가를 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양한 사회 문제 그리고 공공의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공공 문제. 이 공공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 또는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결정돼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니 네, 좋습니다. 라는 지지가 들어가고 또 다른 요구가 들어가고 정책이 나오고 또 지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요구가 들어가고 다른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모든 이런 과정들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전체 정치 체제의 능력이 세계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바로 정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정말 충족한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또 다른 더 보다 나은 정책이 나오고 또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서 가죠.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정치가 발전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정치 발전의 의미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 이와 같이 이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이것을 정치 발전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정치 발전과 관련한 두 가지 이론을 너무 작겠네요. 일단 바로 그리겠습니다. 정치 발전 이론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근대화론이고요. 또 하나는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시험 문제에 막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대화론의 전제부터 보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근대화론은 서구의 것은 발전된 것.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서구의 것은 근대적인 것이고 발전된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 종속이론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계가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져서 중심이 주변을 착취한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대화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서구의 것은 발전된 것이고 비서구의 것은 발전되지 못한 저개발의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론적, 이분법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원론적으로 나뉘는지 볼게요. 여기 비서구 국가들이 있고요. 여기 서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서구 국가들은 지금 근대로 넘어간 상태고 비서구 국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그 예전에 거기에 남아있는 상태고 또 보시면 여기는 개발이 된 상태고 여기는 저개발된 상태. 또 여기는 서구는 공업사회, 산업이 발달된 사회고 여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구가 서구화되는 것, 이것을 정치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서구의 것이 발전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발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근대화론의 입장을 보시면 전제를 보시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죠. 전 세계를 서구와 그렇지 않은 사회.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비서구가 서구를 이렇게 따라가면 근대화되고 정치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화될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요. 이게 바로 근대화론의 입장이에요. 비서구와 서구를 나눠서 서구가 보다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서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속이론은요. 여기 보세요.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심이 주변을 착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구예요. 그러면 중심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변 국가들이 있죠. 주변 국가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은 바로 서구를 의미하고 주변은 제3세계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 어떠냐면 이 중심 서구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착취하는데요? 보니까 서구가 주변을 발전시켜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들어가 보면 상품을 판매할 뿐이고 상품 판매 시장으로 그리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중심이 주변을 착취하고 있을 뿐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도움이나 그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다만 서구는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 주변 국가들을 원료 산지로서 상품 판매지로서 억압하고 착취한다라고 보는 것이 종속이론입니다. 네. 여러분 뚜렷하게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보면 더 가서 이렇게 볼게요. 네.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에서 그렇다면 어떤 한 나라가 왜 지금 저발전 상태에 있을까? 저발전의 원인을 보면 여기서는 왜 어떤 한 나라가 저발전 상태에 있을까요? 그건 서구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전근대성. 아직 근대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직 저발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발전의 원인. 한 국가의 전근대성. 그래서 저발전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국가 내부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 국가가 말이야.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개발, 농업 중심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나라 내부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발전된다는 거예요? 네. 서구의 이념과 제도를 수용하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보세요. 여기 종속이론에서는 왜 저발전 상황에 있다라고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중심이 우리들을 저발전 나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다시 써보면 강대국의 경제적, 정치적 억압 착취. 억압 착취라고 쓸까요? 네, 착취.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저발전의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저발전의 원인을 근대화론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지금 저발전 상황에 있는 원인을 그 국가 내부의 전근대적인 그 국가 내부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강대국 외부에 있는 어떤 큰 나라가 서구에 있는 어떤 나라가 억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네, 구분이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강대국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착취하고 종속을 하니까 즉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한 나라가 저발전 상태에 있으니까 이 종속 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구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그 사회 스스로 자생적인 잘 보이시나요? 정치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전제를 보고 저발전의 원인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근대화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 근대화론에서 단점을 한번 써보면요. 단점을 한번 써보면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근대화론에서는 서구의 이념과 제도만 수용하면 어디든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근대화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별 국가들의 그런 아주 독자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 어떤 나라든지 서구의 이념과 제도만 수용하면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개별 국가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다. 적이다 하는 것이 근대화론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서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말들이 어려워요. 이원론적, 진화론, 막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근대화론부터 정리를 다시 하면요. 근대화론은 서구의 것이 발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것은 좋은 것, 비서구는 그렇지 못한 열등한 것이라고 이원론적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서구를 따라가면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따라가면 진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화론적 시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저발전된 원인은 그 한 나라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구를 안 따라와서 저발전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라 내부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구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종속이론은요.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중심부가 서구가 비서구의 나라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료를 착취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저발전 상태에 있는 것은 이 강대국이, 즉 외부에 있는 강대국이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른 이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한 나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각 보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하나만 딱 더 보면요. 뭐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1987년입니다. 1987년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이전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정치 발전에 있어서 실현기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정치가 발전하는 발전기입니다. 왜 1987년을 기점으로 얘기하냐면 이 1987년에 6월항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6월항쟁이 뭐죠?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그 이전까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고 우리에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한 표도 없었다고요. 87년 불과 정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고 그리고 이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실현기, 그 이후를 발전기라고 하는데 실현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 네.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체제 반대한 유신체제 반대운동. 그 다음에 전두환 독재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6월항쟁 이후에는 민주주의 발전기. 그래서 참여도 활성화되고요. 지방자치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됐고요. 정권 교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게 됐고 그리고 시민단체 이익집단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면 불과 25년도 안 되는 그 이전에는 정말 이런 민주주의 실현기에 있었다면 이후에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이런 민주주의 발전기로 온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정치 발전의 의미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봤는데 여러분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뭐 5.18이 전두환 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도도 물론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실현기와 발전기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정치 발전의 이론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왜냐하면 지금 외운다고 해서 시험에 반드시 시험 때까지 기억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것들은 암기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후의 시험 이전에 아주 밀도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을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치발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다음 한 판은 뭐냐면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예요. 민주사회의 과제. 여러분,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는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 민주사회 과제 하는 부분은 꼭 여기 5단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1단원과 2단원, 뭐 참여 이런 거 모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5단원은 정리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민주사회 과제를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써보면요. 첫 번째, 현대 민주사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걸 실현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회통합. 여러분, 통합되지 않고 서로 뭉치고 서로 단결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실 상황을 생각해도 그렇죠. 갈등이 아주 팽배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반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발전을 생각할 때는 통합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갈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이 더더욱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 강조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왜 갈등이 많아지냐면요. 일단 차지하고 싶은 가치는 희소하잖아요. 희소가치. 우리가 갖고 싶은 그 가치들은 너무 양이 작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또 보세요.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우리 19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나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내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 권위주의 하에서 억눌렸던 그런 나의 권리들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막 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더 커지게 됐고 다원주의 사회. 같은 맥락으로 해서 시민단체, 뭐 이익집단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목소리와 목소리가 부딪혀서 갈등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가면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라는 거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거. 여러분 복지국가가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커집니다. 특히 어디의 역할이? 행정부의 역할이 커져요. 우리 이거 비교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정책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또 잘 실제로 집행하는 것도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정부는 조직화되어 있고 행정부의 구성원은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오늘날 행정부가 비대화되어지고 있는 현상,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2단원에서도 3단원에서도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인권 침해의 문제점이 있죠. 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왜요, 여러분? 행정부는 우리가 뽑아준 대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집행되면서 우리들이 그에 대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에 의한 그런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뽑은 대표에 의한 지배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현대 민주사회의 아주 큰 과제인데 이 복지국가와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인권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 조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볼까요? 예. 뭐 복지국가 관련해서 또 하나만 또 얘기해보면 사회보장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면 여러분 그 역기능들이 나타나잖아요. 국가가 다 알아서 실업자가 되면 다 실업 보조금 다 주고 아프면 병원 다 가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 역기능은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라는 점 또 세금 부담이 조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 혜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기능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했을 때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입니다. 일을 했을 때 복지 혜택을 주는 것. 근로와 연계해서, 일과 연계해서 혜택을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이렇게 써보면 참여입니다. 참여. 현대 민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참여를 했을 때 권력의 남용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오늘날 사회의 여러분 특징이 뭐죠? 세계화 얘기할 수 있죠. 세계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도 그 나라 민주주의, 그 나라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에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회통합, 두 번째 복지국가, 세 번째 참여, 그리고 세계화와 국제협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시면 돼요. 정말.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한 판으로 개념 정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드린 정치발전의 의미와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관련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9월에는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참여, 사회통합, 복지와 인권의 조화, 세계화, 권위주의, 정치발전, 사회통합해서 거의 매해 9월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9월은 5단원의 이 부분,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정치발전 부분을 반드시 출제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딱 집어서 5단원에 해당되는 사회통합이라든가 또는 5단원에 해당되는 딱 정치발전 이렇게 집어서 나오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죠, 여러분.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인, 선생님이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라고 썼네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고 여기 썼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정치 발전. 여러분, 절대로 근현대사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몇 년도에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987년에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전까지 실현기, 그 이후에 발전기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정치 발전의 수준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이전에 정부 수립하고 4.19 혁명,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또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좀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고 12.12 사태 있고 6월 민주항쟁까지 오면서 여러분 보시면 4.19 혁명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 12.12 사태 이후에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보면 권위주의, 독재주의 정부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시기로 이렇게 저항의 그런 모습으로 그 이전까지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나타났던 모습들이고 87년 이후에 민주정치의 발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봤고요.
다음 보세요.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여러분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A국과 B국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책, 가나 정책 있는데 일단 가정책부터 볼게요. 가정책은 뭐냐면 노동활동을 할 경우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연계 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로연계 복지입니다. 일을 했을 때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책, 나정책은 노동활동 하건 말건 그거와 관계없이 일정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의미하네요. 그러면 A국가부터 볼게요. 가정책의 수혜자 수가 보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정책. 다시 말하면 노동을 했을 때 복지 혜택을 주는 그것이 점차 늘어났고요. 여기 나정책, 노동 안 해도 주는 거는 줄어들고 있죠. 270에서 240으로. B국은 보면 가정책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나정책의 비중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A국은 B국에 비해서 생산성 향상과 국민 복지를 조화시키려는 정책. 이것이 뭐냐면 이게 가정책이잖아요. 가정책의 수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30에서 45에서 60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또 보세요. A국은 B국에 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계보조금 지급정책 수혜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내용이죠. 보세요. 생계보조금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노동과 관련 없이 여러분 보세요. 장애인 노동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뭐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노동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바로 나에 해당이 되죠. 나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맞죠? 그렇죠? 또 A국은 B국에 비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보다 여러분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여러분 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가에 해당이 되죠. 왜요? 가는 노동을 했을 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그런데 나는 노동을 안 해도 주는 거, 기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되니까 나하고 여기가 갑니다. 그럼 보세요. A국은 B국에 비해서 나보다 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렇죠? 가의 비중을 점점점 늘리는 것을 보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 가 정책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들어가 있죠. 가 정책이 바로 노동연계, 근로연계니까 일을 했을 때 주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그러고 있을까 봐. 맞습니다. 나 정책은 가 정책보다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 정책은 일을 안 해도 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나 정책은 가 정책보다 빈부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복지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죠. 나 정책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한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는 가 정책보다 빈부격차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복지 예산은 계속 들잖아요. 일을 안 해도 주니까. 그래서 절감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봤고요. 다음 볼게요. 또 보세요.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하위 20%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위 20%는 한 달에 10만 원 벌어요. 그런데 상위 20%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라고 합시다. 어떤 나라는 하위 20%는 10만 원 벌고 상위 20%는 500만 원 벌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 맙시다. 하위 20%는 20만 원 벌고 여기는 1,000만 원 벌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나라가 더 빈부격차가 완화된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빈부격차가 덜 나는 나라죠. 왜요?
하위와 상위를 대보니까 여기의 차와 여기의 차를 보시면 여기의 차가 더 커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5분위 배율이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영국 5.3, 4.2, 3.3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A나라는 9.0입니다. 큽니다, 굉장히.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빈부격차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가 되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빈부격차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볼게요. 보시죠. 넘겨주시면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 빈부격차 엄청 큽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세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빈부격차 크니까. 또 성장 후의 분배가 아닌 분배를 강조한 그런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보세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결과를 똑같이 하자는 건 물론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기회의 평등만 추구하면 이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금 완전히 가난한 사람 있고 완전히 부자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장님이 될 수 있다고 기회를 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의 평등을 주면 해소될 것이다. 아니에요. 기회의 평등의 추구만으로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 그다음에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또 보세요. 여기 소득 5분위 배율이 나왔죠. 보시면 5분위 배율이 B나라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방금 보셨다시피 클수록 그 나라 빈부격차는 아주 커지는 겁니다. 작을수록 B나라 상황이 좋아지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삶의 질 지수는 보니까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 B나라 상황이 좋아지는 거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A국의 2004년도 소득 분배, 제가 전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걸 보여주시죠. A국의 2004년도 소득 분배는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볼까요? A국의 2004년도 소득 분배는 2004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보시면 소득 5분위 분배율이 작아졌으니까. 여러분, 작아지면 좋은 거라고 했죠. 전년도보다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면 좋은 거, 개선된 거 맞네요. 두 번째 보시면 비국은 2002년 이후 삶의 질과 소득 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국 보시면 2002년 이후 계속 소득 5분위 분배율 떨어지니까 좋은 거고 삶의 질 지수 높아지니까 좋네요. 맞습니다. 또 비국은 소득 5분위 배율과 삶의 질 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볼까요? 소득 5분위 배율과 삶의 질 지수가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음의 상관관계죠. 소득 5분위 배율이 점점 떨어질수록 얘는 올라가니까 반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이 기출문제 두 문제 풀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5쪽에 보시면 1번. 1번. 기출문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글에서 추구하는 정치 발전의 과제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 또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것,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 정당도 당내 민주주의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하여야 하고 정부 역시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행하는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과제 엄청 많습니다. 사회 통합, 다양성, 당내 민주주의, 상향식 의사결정, 행정의 효율성 정말 많네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치 발전의 과제 어떤 것 뽑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번이죠. 이 모든 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능력이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분권적 민주주의, 참여,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정치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 이런 것들은 부분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정치발전의 과제는 1번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85쪽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정치체제의 붕괴 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 파란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 국가의 붕괴 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볼게요.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정치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낮다. 여러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소득이 작을 때는 오히려 붕괴 가능성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 낮았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 국가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또 보세요. 권위주의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정치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보세요. 낮습니다. 특히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아주 소득이 낮을 때 붕괴 가능성이 민주주의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낮다라고 해야지 되죠. 틀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기 오면 높아졌죠? 높아질수록 정치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붕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니까 맞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정치체제의 붕괴 가능성 간의 관계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붕괴 가능성이 낮다라는 일관성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했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공지했다시피 기본 문제는요. 맨 마지막 45강에서 푸는 거 아시죠? 네.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